네, 부자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나홍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나홍 스님의 제자 무학대사 이야기를 오늘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학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사극 안에서도 나오고 아마 굉장히 익숙하신 스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님의 고향은 합천입니다. 합천에 나셔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일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적대한테 어머니가 위협을 당해서 이제 근데 이미 출산할 때가 다가와서 끌려가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도적들이 이제 돌보도록 안 해주니까 그것을 학위 보호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학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무학 스님께서는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또 역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고 이제 이 스님께서 또 역시 유학을 가세요. 그러니까 당시 거기도 이제 영경으로 가시는데 그 지공 스님 문화 또 나홍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과 나이 차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 한 7살 차이가 나지만 그 스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도 함께 하시고 큰 공부도 얻게 됩니다. 이제 무학대사의 그 삶의 의미를 제가 이제 좀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무학대사는 정말 불교에 헌신을 하신 분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나라가 바뀌잖아요. 나라가 바뀌는 시기에 불교가 조선 안에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무학 스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성계를 만나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이성계를 만나고 이제 가까워진 계기는 이제 꿈 해몽 때문에 가까워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꿈이 되게 여러 가지 꿈이 나와요. 이게 꿈이 막 이제 왕을 상징하는 꿈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무학대사라면 이렇게 꿈을 해몽하셨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군께서 하룻밤 사이에 한 꿈을 3가지를 꿨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 거울을 들고 있었는데 거울이 놓쳐가지고 촥 깨졌어요. 와장창 깨졌어. 그 다음에 까마귀가 자기 집 위로 수천 마리가 확 지나가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몸을 보니까 그 처마에 그 대들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 꿈 3가지 한번 해몽해 보세요. 어떻게 꿈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이 우선 촥 깨졌어. 어때요? 흉몽이요, 길몽이요? 흉몽 같죠. 까마귀가 막 때로 댕겨 아마 수만 마리가 댕겨. 흉몽이에요, 길몽이에요? 그것도 좀 흉몽 같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기분 나쁘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것도 어때요? 흉몽. 이건 누가 봐도 흉몽이지. 이제 그 꿈 얘기를 듣고 대사께서는 장군에게 물어봅니다. 그 꿈이 장군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이 요만했는데 탁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가 확 지나가는데 까마귀 소리를 들어보니까 가옥 가옥 하는 게 가옥? 집인가?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보니까 너무 멀리까지 보이더래. 저 멀리까지 훤히 잘 보여. 하고 자기는 그 꿈을 보고 기분이 그냥 상쾌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학대사께서는 이 꿈은 왕이 되실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흉몽인데, 그죠? 누가 봐도 흉몽인데, 그 이성계 장군은 그걸 보고 배포 있게, 뭔가
배포가 큰 거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은 거지. 이게 만일에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작은 거에 막 벌벌 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다른 심지와 배포를 지녔기 때문에 흉몽조차도 길몽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님은 이제 이성계의 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왕사의 위치는 특별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유일한 왕사시거든요. 그 뒤로 왕사가 없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탄압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무학대사는 이 유학자들한테 불교가 탄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스승이셨던 그 나홍 스님께서 어떻게 입족하셨어요? 회암사에 잘 계시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스님은 포교를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다고 유생들한테 탄핵을 받아서 그 절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거를 눈으로 보신 거예요. 무학대사도 회암사에 거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어떻게 가셨는가 아니까 위기감을 느끼신 거지. 아, 이 유학자들이 잡으면 불교를 아주 공격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선이 설립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천도잖아요. 우리 천도. 천도할 때 그 또 얘기 나오죠. 뭐 왕십리도 나오잖아요. 왕십리 그 지명의 유래.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좋은 땅을 고르려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그 남산 아래쪽 그쪽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이쯤인가 싶었는데 이제 소 몰고 가던 이제 할아버지가 이게 소가 똑바로 안 가니까 막 때려지면서 너 이 녀석 어떻게 꼭 무학이 같냐? 똑바로 가야지 왜 삐뚤삐뚤 가?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저분은 뭔가 특별하신 분인가 해서 이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니까 그 고등길로 소가 이상한 길로 갈락한다고 여기서 십리만 더 가면 정말 좋은 터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떠나게 돼요. 진짜로 십리를 더 갔더니 지금의 이제 그 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터를 알게 됐고 거기서부터 십리다 해서 왕십리, 왕십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대목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왕사기 때문에 왕사한테는 누가 의견을 묻겠어요? 왕이 묻겠지. 그래서 이제 태조가 묻는 거죠. 그 계룡산에 보면은 계룡산을 다녀온 것 같아요. 계룡산이 어땠냐가 물어보니까 알 수 없다 그래요. 내가 볼 때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안 해요. 모르겠다 캐. 그 다음에 또 그 한성부 있는 그쪽의 땅은 또 어떠냐라고 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그쪽은 지세가 평평하고 성을 쌓으면 외적에서 방비도 할 수 있고 능히 성을 만들만 합니다. 그러나 대소신료들과 의논해서 정하소서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스님은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지. 가능은 하나 의논해서 하셔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여러 의견을 들어보셔라 이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정도전이 나오잖아요. 정도전은 그 무학대사의 의견에 이제 공격을 해요. 스님은 다 들어봐라. 그러니까 정도전 얘기도 들어보라고 했는데 정도전은 어때요? 무학대사를 공격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도전의 그릇이 어떻다? 아주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정도전의 전생 이야기가 있어요. 정도전의 전생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정도전이 돼지예요. 전생에. 돼지로 태어나서. 이제 그 돼지를 이제 잡아서 잔치를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해요. 자기는 죽게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그러고 하는데 첫 보니까 스님 한 분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내 마지막 가는 길을 그래도 스님이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해 주시겠지 하고 계속 쳐다봤는데 스님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셨어. 그래가지고 죽으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내 죽어가는 이 중생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그냥 본체만 하다니 했고 저 스님한테 원망을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가 다음 생에 정조전으로 태어나고 그 지나갔던 스님은 무학대사로 태어났다. 그래서 정조전이 무학대사만 보면 공격을 하는 거야. 그렇게 싫어했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왜? 전생에 돼지였으니까. 근데 이 정도전은 왕의 어떤 자리보다도 신권을 중요시 여겼던 신하였어요. 그래서 나라 임금이 잘 되기보다는 신하들이 잘 되는 세상을 꿈꿔서 터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학대사는 왕이 좀 편안하려면 문을 동쪽으로 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도전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남쪽으로 내고, 그 원래 성의 끄트머리에 그 서대문에 가면 선바위라고 있어요. 선바위가 들어오도록 그 무학대사가 도성을 짰거든요. 그런데 정도전이 그거 선바위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선바위가 어떠냐면 스님이 장삼자락을 다 입고 있는 형상처럼 되어 있는 바위거든요. 그래서 무학대사의 뜻이 뭐냐면 그 바위가 성 안으로 들어오면 불교가 조선시대 내에 탄압을 받지 않고 잘 그래도 살 것이다. 성 밖으로 밀려나면 불교는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그 안을 성 안 흔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나 실패하십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여러 어려움을 불교가 겪죠. 초반에는 그냥 불교를 공격을 했다가 뒤에는 탄압을 했다가 거의 마지막에는 거의 학대 수준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그 뒤에 이제 무학대사께서 나중에 이제 열반에 드세요. 열반에 지금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비를 세웠거든요. 양주 회암사에 이제 비를 세웠어요. 비를 세웠는데 그 비를 양반 하나가 파가지고 부시고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묘를 한 거야. 그래야 그 관찰사가 이 임금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임금께서 왕의 스승의 비를 훼손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놈은 잡아가지고 귀양 보내고 그 묘는 파버립니다. 파서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를 복원을 해놓아요. 근데 많이 깨나가지고 그 어렵게 복원을 이제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이제 불교를 뭐 탄압하다가 뭐 무시하다가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교만 본 거지 그분이 갔던 어떤 스님이신지 어떤 훌륭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왕실이 보호하는 분이셨는데 그래도 조선의 왕실은 그래도 스님들을 잘 보필을 하고 모시고 그랬거든요. 왕실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회암사도 이 회암사가 그 나홍 스님께서 중창을 하셨고 또 무학대사께서도 머무셨던 곳인데 그 이성 이제 그 태조가 나중에 거기 머물기도 해요. 회암사에 머물기도 하고 쫓겨난 다음 그러니까 아들한테 선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선의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머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그 절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회암사가. 왜냐하면 거기 회암사가 고려 말 조선 초기까지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사찰인 거예요. 거기가 한 중심지 절이라. 그러니까 뭘 해도 회암사가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에는 대략 한 3,000분 넘는 스님들이 사셨다 하거든요. 제일 잘 할 때는. 그런데 뒤에 이제 그 문종황후가 나고 이제 보호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회암사도 복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호 스님께서 그 이제 문종황후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호 스님도 실각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주로 유배되고 제주 목사한테 암살도 당하시고, 그리고 그 회암사는 불태워집니다. 다 불태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 마지막 조선 안에서 불교를 지키고자 노력하셨던 그 스님들의 어떤 그 노력의 흔적들이 조선 유생들에 의해서 다 불타와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무학대사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정도전이 만들고자 했던 곳을 좀 성을 잘 만들었느냐? 제가 볼 때는 잘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문의 이름을 숭례문, 흥인지문 이렇게 짓거든요. 인의예 지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때 뜻을 보니까 괜찮죠? 그런데 이게 벌써 문 이름만 보더라도 급이 낮아진 거야. 왜냐하면 황제가 되잖아요. 황제는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황이 한 가운데를 의미해요. 그러면 황 동서남북을 동서남북으로 불러.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곳에 동쪽문은 그냥 동력동자 동쪽문이에요. 북쪽은 북대문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경 가보셨어요? 개성? 제가 가봤는데요. 개성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로 남대문 북대문이 있어요. 왜 있겠어요? 고려 광종이 칭제를 했거든요. 황제였어. 그러니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있는 거죠. 근데 조선은 어때요? 벌써 나라를 만들고 궁을 짓고 문을 짓는데 벌써 이름이 벌써 급이 한 급 떨어져. 황제가 없는 곳에는 동력동자, 서역석자, 북력북자, 남력남자를 쓸 수 없습니다. 벌써 이름을 잘못 지었어. 거기서부터. 그냥 동력동자를 써서 동대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 부른 이름이 그나마 우리 스스로의 격을 높여주는 거다. 국격을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했으면 그 이름도 잘 지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진 것, 시작점부터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을 정치적 이념으로 삼았잖아요. 무학대사께서는 불교가 그나마 조선에서 힘을 잃지 않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리학의 근본 때문에 사대주의가 심해졌고, 그래서 그나마 세종 때까지 어느 정도 불교 영향이 있었거든요. 세종대왕께서는 만년에 불교에 귀의하겠다고 그 기록도 나와요. 신하들이 막 반대하는 내용도 막 나오고 하는데, 세종 때까지는 너무나 문화적으로 번성했다가 그 뒤로는 나라가 정체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체되냐면, 우리 그 영종조 시대를 되게 훌륭했던 시대로 저희가 기록하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일본에 비하면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훨씬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조 때,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우리 그렇잖아요. 일본이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나 따져보면 임진왜란 시기부터 계속 잘 살았다. 임진왜란 그때부터 조선은 계속 정체, 그냥 수평 이동. 일본은 쭉 올라가고. 그래서 나라의 기본 정치 이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나라가 성장을 잘하고 나라가 후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떤 제도를 삼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삼고 있죠. 우리나라로 봐서는 최적의 그 제도가 아닌가.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계속 잘 살고 살게 됐잖아요. 벌써 GDP도 10위권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제도를 잘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겠고, 우리 불교가 어쨌든 힘을 가져야 됩니다. 불교가 성장해야 되고 많은 이들이 불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그 어긋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 한국이 불교를 잊었던 시기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는 가장 어둠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선 불교를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노력하셨던 무학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지세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부처님의 해명을 잘 이어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네, 여러 큰 스님의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BTN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